우리나라 가구당 중앙값 순자산,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순자산 2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 생각해보면 개인 금융자산 10억 정도는 있어야 매수 타이밍.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을 비관하고 환율이 급등할 때, 여러분 들고 계시는 환율이 급등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그룹의 대주주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더 비중을 더 의미 있게 사더라. 몇백억을 사더라. 오늘 책은 바로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나요? 맨날 요약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강의 끝나고 나면 보나마나 네. 메모장에 적고 있을 텐데 이런 김작가 TV 같은 좋은 채널에 특히 제가 생각 못했던 포인트들을 네. 질문 질문 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포인트들, 제가 놓쳤던 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을 받으면 그걸 좀 이렇게 기억이 계속 네. 나는 주제들을 정리해놨다가 네. 언젠가 이제 계기가 따르거나 또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뽀삐 이야기처럼 저를 되게 옛날 회사 다니던 시절 저를 엄청 괴롭혔던 상사의 별명이 뽀삐거든요. 왜요? 그분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분이었어요. 술을 많이 먹고 그분 과천 살았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술을 먹고 과천을 가는 택시에서 네. 한 1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막히는 네, 시간에. 그렇죠. 그날따라도 비도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울면서 주사가 있으셨던 거죠. 네. 울면서 뽀삐야 외치며 제 머리를 손으로 내려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직급이 뭐였는데요? 그분은 위에 높은 분이고 저는 사원. 사원. 그러니까 막내니까 네. 술 취한 상사를 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막 뽀삐야 그러면서 때리는데 100대는 좀 거짓말이고 40, 50대 이상 맞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 택시 기사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말리고 할 정도로 맞았죠. 근데 저도 뭐 외환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잘릴까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번에 말 한마디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만만했겠죠. 그래서 자기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강아지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이제 내려서 그 옛날 주공 단지에다가 데려다 주고 사모님은 또 좋은 분이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뒤통수가 얼얼한데 또 돈은 없잖아요. 택시 제가 냈으니까. 전철을 타고서 이제 자취하던 방이 그때 구파발에 있었는데 끝에서 끝이잖아요.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왜 이러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기억이 Q&A 어디서 했던 거랑 연상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한 20대나 30대로 돌아가서 직장생활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떤 태도로 살고 싶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안 참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답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조바심을 느끼면서 회사에서 빨리 출세해서 여기서 연봉 빨리 오르고 대리 진급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 고가를 준 사람한테 제가 약했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이제 외환위기 때 재테크를 엄청 저도 잘못해가지고요. 뭐 아무튼 시드머니라고 몇 천만 원 정말 이를 깎 깨물고 모아놨던 걸 다 날린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뒤가 없잖아요. 뒤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상사의 그런 폭언과 구타를 그냥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견디면서 그 길 갔던 게 기억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오늘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 입장에 처해 있을 2030 우리 밀레니얼 또는 젠 Z 세대들한테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되게 강조하고 하는 게 보통 자기계발서들은 마음가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계발서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결국 재테크에서 깨먹지 않는 재테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수모를 당하며 울면서 그 전철에서 울고 울었어요. 울면서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울면서 집에서 이렇게 가는 고개를 수그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 이유가 결국 그 전에 제가 스스로 혐오였던 거잖아요. 왜 그딴 식으로 재테크를 해서
그냥 소문 듣고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뭐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타기를 또 해서 돈을 빌려서 물타기했어요. 옛날 많이 네.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겪었던 기억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 재테크 부분에서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1억 천금을 해서 내가 정말 이번에 뭐 바로 내가 은퇴하겠다, 부자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좀 데이터도 보여주고, 우리나라 정말 상위 0.1% 부자들은 자산이 얼마일 것 같냐. 뭐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자산이라는 것은 상위 몇 %의 자산인데 정말 한두 해 만에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이거는 거의 너무 심하게 로또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서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목차를 잡고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됐어요. 이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 홍시엽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인 무료 광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선은 뭐 박사님 워낙 많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뽀삐아에서 그냥 장난 살짝만 치면 저희 촬영장 왔을 때도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친하잖아요. 어울이랑 친하죠. 박사님 그리고 외모가 얼굴이 약간 강아지상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좀 약간 진돗개상이죠. 제가 강아지 되게 좋아해요. 저 어릴 때 집에서 진돗개 키웠거든요. 단독주택 살던 시절에 진돗개 키우고 또 진돗개 데리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산책도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신고하시죠. 네? 학폭 신고하시죠,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가천, 뽀삐. 이제 어디 사는지 몰라요. 과천에 사시는 그분도 뭐 힘들었겠죠. 힘들었는데 아무리 주사는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그분보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술 먹을 때 그러는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 주사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요. 강약 약강이라고요. 약한 사람, 저처럼 이렇게 또 그때 눈이 죽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테크도 실패해가지고. 눈이 죽어 있는 저를 보면 쟤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겠어요? 참 세상 살다 보니까 제가 뽀삐를 3명 만났는데 다음에 만났던 2명의 뽀삐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지금은 안 만나시죠? 뽀삐들 만나기 싫어서 파이어. 2년 됐고요. 재무적 독립을 이루고 나면 이제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다행히 만 50 되기 전에, 만 50살 되기 직전에 파이어 했으니까 앞에 사자일 때 파이어 했으니까 그래도 early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까 0.1% 부자의 자산이 얘기하셨잖아요. 0.1%를 얼마 가지고 있어요? 50억. 50억. 이제 이게 뭐냐면 개인 기준. 그러니까 이거가 정확한 숫자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제가 재밌는 논문을 하나 봤는데 그 동국대 김낙년 교수님의 논문이 있어요. 그 교수님의 논문 뒤에 이제 책 뒤에 참고 자료들 쭉 있으니까 저는 참고 자료 없는 책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근거 없이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출처가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읽은 다음에 뒤에 그 참고 문헌 보셔도 참 좋을 거고요. 아무튼 그 김낙년 교수님이 쓴 상속세 관련된 재밌는 논문이 있어요. 그 상속세가 뭐냐면 돌아가실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 해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한 30만 명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잖아. 왜냐하면 그 신생아가 30만 명 안 태어나는 바람에 작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구 감소. 그렇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30만 명 가까이 돌아가시는데 자손들한테 또는 배우자에게, 보통 배우자에게 많이 물려주시겠죠. 배우자에게 순 기준, 순 커트 기준 50억 물려주시는 분이 300분 정도. 50억.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전에 증여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또 상속은 배우자에게 많이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가족 기준, 뭐 가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준 통계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개인 기준 통계로 볼 때 50억 이상을 상속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연 300명.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 30만 명 돌아가시는 중에 300분이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숫자에 들어가시는 분이 되겠다. 나는 이번 때 이번 내 살아 생에 나 50억 정도 순자산 갖고 싶어. 나 그것도 근데 뭐 50년 노력해서도 아니고 5년 내, 5개월 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건 이건
아주 극단의 기대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데도 네. 막상 다 국세청에 신고할 때 특히 수십억 이상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수년에 걸쳐 세금 내고 막 그러면서 사람 다 쓰잖아요. 그런 통계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통계에 한 해 딱 300명. 그러니까 한 해 태어나신 분 중에 300명밖에 그 정도 재산을 못 모은다라는 건데 오늘 그분들 중에 상속하신 분들 얼마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감히 그 숫자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식의 투자로 내 이번에 올해 중에 50억 만든다. 물론 뭐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 있죠. 예, 뭐 로또 2번 당첨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그 극악의 난이도의 확률을 현실에서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네. 손쉽게 생각하시고 또는 나 금방이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운용하고 투자하고 레버리지 일으키시는 분들을 네. 저는 꽤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작년에 안타깝게도 시장에서 사라지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런 분들은 제 독자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방에 50억 만들고 100억 만들어서 나 엄청 큰 부자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 사서 나 황제처럼 살겠다. 예, 뭐 그런 분들은 다른 전략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제 책에서는 제가 했던 거 말고는 저는 설명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뽀삐 만나서 대우각성했거든요. 난 그러고 살지 말아야지. 그 뒤에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뽀삐 만난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뽀삐 만난 다음에 20년 지나는 동안에 저축을 열심히 해서,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마님 모시고 살 전셋집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또 대출받아도 또 갚아나가고, 애기 태어난 다음에 또 살 집,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을 보통 사잖아요.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엄청 치면서 힘들게 집을 샀던 기억도 있고, 또 인서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고요. 그러면서 노력 하다가 또 한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법.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는 50억 부자, 100억 부자는 되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개미가, 그러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노력해 모은 종잣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금융위기 때마다 튀기는 이런 전략을 저는 한 12년 했거든요. 네. 12년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파이어가 되더라고요. 파이어. 예, 그 전략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예, 뭐 우리 김작가 TV 오시는 분들 네. 중에 저보다 더 부자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그 부자는 많아요. 근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꾸준히 작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네. 한 방에 큰 부자 되는 법은 저는 모르고, 저는 20대 저도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했는데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행운도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느리지만 꾸준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그러니까 아까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서서히 같이 부자 돼 나가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급박하게 크게 부자가 되는 분들의 문제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저 주변에 저보다 부자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보다 부자들 친구들 중에 아주 잘 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일을 겪은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께 같이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나가며 예전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길을 단계 밟아간 부자가 있는 반면 너무나 큰 부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부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단계 밟아 올라가며 아주 작은 부자가 된 입장에서 그 전략이 훨씬 더 우리의 총 행복,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난 행복했는가를 이렇게 회상해 볼 때 총량으로 보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부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책에서도 그 이야기 있던데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박사님? 저는 돈이 꾸준히 늘어나면 행복도 꾸준히 늘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한 방에 생겼다. 그건 불행의 지름길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복권 당첨자들이 그 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여러 연구들 보면 알지만
대부분 파산해요. 젊어서 특히 나이 들어 복권 당첨되신 분은 네. 괜찮은데 젊어서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의 네. 상당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파산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해서 반대로 그 제 책에 이스털린의 역설을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 소득의 증가 속도와 사람의 행복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상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추적 연구 조사를 하면 못 살던 사람이 조금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큰 부자가 되면 이 사람의 행복도도 함께 계속 같이 올라가요. 계속? 예. 그러니까 어떤 소득의 레벨을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스탈린의 역설인데 그거는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간단한 거죠. 천천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씩 천천히 작은 부자가 되고 꾸준히 굴려나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단식의 행복의 증가를 기록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책에 자세히 적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고요. 아무튼 저는 꾸준히 자산이 늘어나면 행복감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책에 보니까 여기 지금 중앙값이 중위값인 거죠. 맞아요. 100명 중에 50등.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가구. 네, 가구당 2억이 이제 중앙값인 거고. 50%. 네, 그다음에 평균이 왜 3억 6천인 거죠. 예, 4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수치인 건가요? 어느 게 더 맞는 건가요? 2억이 현실이죠. 2억이 현실. 왜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를 우리나라를 가구를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2천만 가구가 있으면 1,000만 등이 순자산 2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볼 때 평균값이 오르라고. 평균을 보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님 일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평균이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작은 부자 되는데도 좀 많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구당 중앙값 순자산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순자산 2억밖에 안 되는데 저는 작은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나 그 생각해 보면 집 말고 개인 금융자산 10억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작은 부자의 문턱에 저는 접어든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순자산이 2억인데 서울에 전세 중앙값 뭐 이런 전세가 지금 7억, 6억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엄청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안 되지만 그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목표를 하다 보면 꼭 10억 아니어도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5억에도 충분히 나는 괜찮아. 만족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단순한 숫자 특히 최근에 그 KB에서 나온 한국 부자 보고서 보니까 집값 빼고 집 빼고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PB 고객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작은 부자의 문턱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가정한 거에 불과합니다. 여기 10억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은 7.2%네. 예, 우리나라 전체 가계에서 7등, 100명 중에 7등이니까. 이게 굉장히 소수예요. 이게 특히 가계잖아요. 부부 맞벌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만 받는 부부가 둘이서 열심히 산다 그러면 연 7천 정도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25년 정도 맞벌이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매년 자기 벌어들이는 돈에 꾸준히 소득도 늘어가는 가운데 절반 정도 저축한다 그러면 사실 못 달성할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이 소득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큼은 오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꾸준히 누적적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한 가능한 목표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자녀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 육아의 부담들 이런 것들을 지면서 외벌이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또 자녀 교육에 많은 돈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축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저축만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만 열심히 하면 가능한 목표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수익을 내는 거를 우리가 감안을 같이 하면 이건 적어도 은퇴 전에 저는 50 전후에 달성 가능한 목표 아니냐. 지금 20대, 30대 초반에 커플 또는 뭐 솔로라고 하면 또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지금 이미지가 뜨고 있을 텐데 본인이 어느에 속한지를 좀 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팩트 폭력의 순간이죠. 그렇죠.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부자 많지 않은데
위로 가는 순간 허들은 높아지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부자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1년에 한 300분 정도만 50억 상속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냥 퍼센티지가 조금만 올라가도 2배, 3배 뛰는 부자들이 출현하는. 근데 거기를 쳐다보고 살면 불행해질 수도 있지 않냐, 자기는. 왜냐하면 저는 애써 아침 드라마 안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보면 저도 가난해 보여요.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뭐 가구 보면 저거 얼마짜리인데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걸려있는 그림 보면 저녁 드라마도 보지 마세요. 그 펜트하우스라고. 예, 저기 뭐 난리 납니다. 저희 마님은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재밌대요. 근데 저는 애써 안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저는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오히려 그 경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복면가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여러 뭔가 열심히 하는 경연 프로그램들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 너목보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그리고 노력을 정말 하지만 한 끝에 운이 닿지 않아서 아직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그 이글 타오르는 열정 넘치는 사람들의 눈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체험 삶의 현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 열심히 생동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한때 저도 그 생활의 달인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생활의 달인이 홍보 프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예전만큼은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근데 어쨌든 인구가 방금 전에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자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인구 감소랑 불평등이 왜?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재산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이 재산이 대체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58년 개띠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 다 들어보셨겠지만 아무튼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오래 살고 또 상속의 시기들을 늦춰 나가시고 그 이분들은 또 저축들은 되게 많고 안정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은행 예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PB센터에 가서 돈 맡기는 주요 고객들 이분들이신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계시는 수많은 투자자 부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주사를 보면 다 집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70% 정도? 예, 50대 이상 노인들의 전체 가계 자산에서의 주택 비중을 보면 82% 정도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주택 시장에서 이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자산을 더욱더 크게 올렸겠지만 대신 그걸 사지 못하는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자산 시장의 불평등들은 되게 심해질 거고 두 번째가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저축과 그걸 제외하고 집을 제외하고도 어마어마한 저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저축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에다 계속 넣어두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우리나라 금리가 옛날처럼 아주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막 그럴까요? 전 그러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이 쌓여있는 저축의 양들이 늘어날수록 금리는 그렇게 앞으로 못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금리 환경이 된다는 건 20대, 30대 입장에서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안 불어날 거 아닙니까? 대신 돈을 대출받아서 자산을 크게 한 방 지르는 레버리지 이렇게 집을 사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세 번째, 경제 내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 계층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부자예요. 그리고 전체 자기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 대비해서 소비 성량은 병원에만 열심히 가시지 별로 안 쓴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령화 그 자체는 경제 내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일 수도 있지만 자산 시장의 불평등이랄까 경제 내에 아무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지 이게 곧 뭐 자산 시장의 폭락 요인이다, 붕괴 요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서울 집값 뭐 전국적으로 또 부동산 뭐 정책이 나올 때마다 떨어진다 했지만 계속으로 지금 또 계속 올랐죠. 자, 지금쯤에는 박사님은 이코노미스트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무서워요. 이제는 좀 안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는 건 잘 모르겠고 이제 버블 초입이죠. 드디어 온 거죠. 그래서 법을 초입이라는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뭐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50등, 그러니까 1등에서 100등까지 가게가 있다면 50등에 해당되는 가게의 소득으로 서울에 존재하는 아파트 150만 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75만 등이 중간값이겠죠. 가격 기준 75만 등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살 때 발생하는 비용, 요거를 추정한 건데
100이 얼마냐면 소득의 25%를 이자랑 원리금 부담 내는 게 네. 100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153입니다. 엄청 높네. 예, 그리고 이게 작년 연말 데이터거든요. 근데 곧 조금 있으면 3월달 데이터랑 6월달 데이터가 이제 곳곳 나올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160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럼 160이면 뭐냐? 2008년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네. 서울에 살고 계시는 근로자 가계 입장에서 네. 자기 소득의 40%, 50%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지 않는 한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두 번째 최근에 정부가 그 가계대출 규제 특히 기억나시죠? 그 신용대출까지 다. 네, 많이 막았잖아요. 예, 그리고 DSR 뭐 대출 이런 걸로 하면서 시장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그죠? 꽤 오르고 있죠. 대출 금리가 최근에 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오르는데다가 시장 이자율까지 오르니까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의 부담이라는 건 소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집에다가 올인 네. 그러고 생활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큰 부담을 지지 않고서는 집을 사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의 부담이 온 건 2008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도우강 장세, 2008년 4월 총선 당시에 강북 부동산 시장이 다 불바다가 됐던 그때 이후 지금 최고 부담의 레벨인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냐? 오를 수 있죠. 그럼 뭐 시장이라는 건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 6월 달 나오고 있는 지표들 보면 완전 경기도가 불장이거든요. 더 갈 것 같아요. 다만 더 가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절대적인 가격의 허들 이게 점점 높아지는 위험한 시장이죠. 그래서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서울에 전세 살면서 2년 뒤 그죠? 계약갱신 청구를 했더라도 2년 뒤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전세 값을 생각하는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 자기 돈으로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집을 사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2년 뒤 전세 값이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쪽이니까 그러나 전세에 들어가 있는 돈도 없어서 그것도 대출받아 전세 자금 대출받아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을 산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거나 또는 미래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 아파트를 패닉 바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은 아까 이야기했던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시는 분들 소득 능력도 되지만 그간 좀 판단을 집값 빠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믿었다가 지금 큰일 나신 분들은 집 사도 저는 뭐 무방하다. 그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지금 이대로 가면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보수적이고 그러면 돈 어디 운용하냐? 어떤 분 물으실 텐데 이렇게 자산 시장이 뜨겁게 따라오를 때가 저는 달러 사기 좋은 때 아니야. 달러. 자, 달러 이야기 잠깐 스텝 글로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 얘기 잠깐 정리하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 두 가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첫 번째는 요즘에 사람들이 집값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우상향 하잖아요. 그건 동의. 이 부분. 네, 첫 번째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가격이라도 사러 들어가면서 버블이 심화돼서 경제가 사소한 충격에도 터집니다. 저는 2008년에도 서울 강남 불패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뒤 9, 10, 11, 12, 13, 14까지 6년에 걸친 왜냐하면 강남 부동산 고점은 2006년이었거든요. 강남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고점은 실질 가격 기준입니다. 저는 그 인플레를 감안한 가격을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2006년이 고점이었어요. 그 뒤 7년, 8년에 걸친 길고도 어려운 약세장을 견디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파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끔찍한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다시 말해서 도취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부동산은 조정 없이 영원히 간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그 뒤에 조정은 더 심하게 옵니다. 세상의 진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하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를 것 같고 빠질 수는 절대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변 100사람 중에 60사람, 70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을 지금이라도 사도 안 늦어 라고 이야기하고 샀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시장에 덤벼들 정도로 세게 되면 그 다음 누가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머지 30%, 40%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한 자금이나 대출 규제에서는 절대 못 사는 사람들밖에 안 남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는 언젠간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 대비 주택의 이자라든가 원리금 부담이 50%, 60%를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불황이 와서 내 미래 소득 전망이 악화됐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불황이 또 오면 잘릴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네. 저도 지금까지 28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략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거나 또는 대놓고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넌 나가라라는 그런 압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모를 주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한 게 3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직장 생활 또 26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3번이니까 10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움이 네. 종종 와요. 오게 될 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용연봉자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자르고 싶은 동기가 커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저희들 표현으로 쪽을 줘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강제로 내보내는 건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네, 쪽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제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또는 제가 심지어 뽑았던 사람을 제 위에 얹으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대놓고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서 40대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2번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주 벌어지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뽀삐한테 한번 당한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태도가 바뀌어서 회사 내에서는 저는 충성심이 없는 애야 이렇게 찍혀서 제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요. 네. 꼭 그건 저의 입장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경제라는 게 격렬해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의 일을 당신은 어떻게 알고 전체 우리 소득에서 60%, 50% 이상이 되는 이자와 원리금 부담을 안고서 그걸 집을 지른다? 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시장에는 소수지만 존재하게 되는 때가 언젠가는 오거든요.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봐요. 올해는 불이 붙었는데 무슨 지금은 웬만한 비가 오지 않고선 꺼지지 않는 산불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산불이 언젠가 꺼지지 않는 산불은 없듯 언젠가는 꺼지게 될 때 그때 그 후유증은 항상 이번 상승세는 영원해. 주택가격은 영원한 고원이야.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니 조심해야 된다. 아직은 위태로워 보이고 약세론자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 가격은 유지되기 어려워요. 이제 부동산 끝났어요. 라고 단언을 하시는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목소리도 크고 그분들이 새가 많을 때는 주택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러나 만장일치의 분위기로 몰아갈 때가 오면 그때는 집값은 정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조정이 와도 저점은 올라가지 않겠냐고는 동의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저축이 계속적으로 은행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푼 것도 많지만 그 예금이 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금이 끝도 없이 늡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순자산 규모도 이미 일본의 절반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세계에서 일본이 해외 투자가 제일 많이 하는 나라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일본 거의 절반까지 따라갈 정도로 저축액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과연 앞으로 금리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금리 조금만 오르면 야, 나 이 금리로 몇 년간 이자 소득 받는 거 나 너무 좋아하고서 와 몰려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축 자금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도의 금리 레벨에서 금리가 잠깐 올라가고 주택 가격에 부담이 커질 때마다 시장은 조정은 오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저금리 환경 유동성들이 장기간은 뭐 20년, 30년 뒤는 제가 모르지만 향후 5년, 10년 정도는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보여지니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 금리가 막 무한정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오르고 만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자산 시장에 또 돈은 회귀할 날이 또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셨던 그 달러. 그건 뭐 우리 몇 번 이야기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뭐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의 이야기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방 한 칸 몸 하나 누울 데도 없는 사람이어서 집을 사야 된다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종잣돈, 여윳돈을 가지고 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하나 더 사야 되나 또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느낄 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달러를 좀 저축하듯 사면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조차 유혹할 때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시기거든요. 세이렌의 노래 같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완전히 그냥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을 다 바보처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를 이야기하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우리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주식을 안 하는 거나 부동산 안 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에이 못 참겠다고 들어갈 때가 지나고 보면 거기서 수익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 꾸준히 장이 올라가는 시기를 만나면 참 좋은데 그런 시기는 좀 드물잖아요. 약간 삼성전자 고점에 가는 그럴 것처럼 수도 있는 거죠. 비슷한 그러니까 거죠. 꼭 어떤 종목에서는 저도 삼성전자에서 몰려있는 사람으로서 네. 뭐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시장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이거 안 하면 바보처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제가 딱 드리는 제안이 그럴 때 차라리 환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네. 한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한국의 자산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될 때 해외에 나갔던 돈들 그잖아요. 외화예금 가입하시던 분들이 에이 괜히 나갔다 그러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달러가 제일 싸죠. 환율 지금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 환율 렉을 보면 평균 하회하고 있잖아요. 1100원 깨지려고 그러고 네네. 중이잖아요. 그럼 뭐 더 깨지면 더 좋고. 아무튼 깨지면 안 되는데 저 구글에서 구글 들고 있어요. 아 부럽다. 아니 네,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 구글에서 들어오죠. 그거는 저는 안 찾고 있어요. 환율 올라갈 때 찾으려고. 곧 그걸로 또 주식하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방법을 하나 좀 제가 설명드리자면 네. 종잣돈이 힘들게 모았는데 그 종잣돈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레버리지하고 막 어디 테마주 샀다가 홀라당 날리면 인생이 정말 그냥 괴로워져서 아예 재테크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 잘 버는 애널리스트였는데도 이랬는데 네. 소득이 저보다는 낮으신 분들이라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재테크의 첫 번째는 안 깨먹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주 안 쳐다보는 곳에 넣어놔야 된다. 세 번째가 불황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야겠다. 요게 저는 종잣돈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자,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좀 안 깨먹을 곳이 어디냐? 네. 뭐 달러 외환이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달러화 예금이 예를 들어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이 됐습니다. 500만 원 투자하신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달러로 계속 계산이 되니까 꾸준히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원화로 뭐 굳이 환전 안 하잖아요. 저는 일단 달러로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화예금도 좋지만 미국 국채 ETF도 좋아요. 그러면 몇 주로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미국 해외에 환전해가지고 미국 상장지수 펀드, 저 같은 경우는 IEF 같은 거 좋아하는데 미국 국채 ETF 이런 거 사두면 좌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저축을 하는 거죠. 달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에 대한 예금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니까 좋고,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해외 계좌라든가 특히 외화예금을 제가 잠깐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환전할 때 수수료 되게 세잖아요. 맞아,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센 상품들은 자주 매매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번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맞아요.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이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자주 매매하기 어려워서 장기 투자하다 부자 되는 분이 나오는 것처럼 매매 수수료가 좀 있는 자산도 나쁘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주 안 확인하고 예금으로 꾸준히 매월 달러 예금 풍차를 돌려도 좋고요. 아무튼 간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언제 투자하면 되냐? 한 해에 환율이 200원 오를 때. 종종 출연하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2008년. 그때는 한 해에 환율이 600원 올랐습니다.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 이때 환율 200원 올랐고요. 2015년 중국 위에나 환투기 사건 나서 네. 중국 관련주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던 2015년에 역시 환율 또 200원 올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환율도 급등했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환율이 300원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한 해에 환율이 200원 이상 오르는 시기가 지난 12년 동안 5번 정도 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자주 오죠.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한국 자산들이 싸질 때잖아요. 폭락하죠. 왜냐하면
환율이 그렇게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외국인 빠져나갔거나 또는 국내에 계신 투자자들이 네. 주식이나 이런 데서 돈을 다 빼서 외화액은 가니까 네. 환율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들에 대해서 2008년 같은 경우는 주택, 주식 다 폭락. 네. 그죠? 2011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다 폭락. 2015년에는 주택만 폭락. 2015년은 주식은 좋았죠.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집은 좋은데 주식만 폭락.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집은 좋은데 주식만 폭락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자산이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는 시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시드머니, 종잣돈을 달러 예금이든 달러 ETF든 달러 외화 선물이든 아무튼 그런데 투자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분의 투자에 뭐 이자 받은 것들도 꾸준히 쌓였겠지만 환차익이 크게 쌓였을 때 딱 돈을 갖고 오는 거죠. 와서 주식을 찾아봤더니 주식이 예를 들어서 한 30% 빠졌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죠? 또 왔더니 경매 시장을 왔더니 부동산 낙찰가율이 70%다. 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70%다. 네. 완전히 이거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낙찰가율이라는 게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된 가격이 7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몇 프로예요? 60%잖아. 이해되시죠? 자, 10억짜리 집이 네. 9억의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은 보수적으로 하죠.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에 감정평가됐는데 70% 낙찰가율이에요. 그러면 6억 3천이지, 실구 63. 네. 근데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보통 60%잖아요. 네. 그럼 6억 정도의 전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사람 3천만 원만 있으면 경매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해되세요? 그리고 네. 물론 명도하는 비용이 드니까 꼭 어쨌든 싸게 사는 거죠. 3천만 원은 안 되고 4, 5천 될 수도 있고 또 경납잔금 대출, 왜냐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세입자를 받아야 되니까 경납잔금 대출 같은 걸 받기 위해서 또 이자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왜 이 70% 이야기를 하냐면 2014, 15년에 서울 아파트 경락률이 낙찰가율이 70%가 잠깐 깨진 적도 있고 그랬어요. 네. 심지어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끝난 직후였던 2019년 3월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80% 깨질 뻔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70에서 80 사이는 쉽게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프레자일해요. 잘 깨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는 한국은 원래 경제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또 무한히 한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될 때 달러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이제 이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5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밖에 못 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칼같이 어떻게 액션해. 그치. 2008년에 주식 사고 또 2011년에 집 사고 뭐. 불가능하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난 12년 동안 한 3번 하고 파이어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고액연봉자잖아요. 고액연봉자라는 건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그래도 조금 소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유리한 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도 되게 많이 따른 사람이라 저처럼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저축하고 종잣돈 5천만 원 1억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종잣돈 만들어놨다가 같이 잘못해서 주식에 또 어디 죄송합니다. 이상한 지역에 빌라 샀다가 탁 털어먹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저는 많이 봤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종잣돈을 깨먹지 않고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천천히 작은 부자. 그렇죠. 천천히 작은 부자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 누구나 모든 세계의 부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인 달러의 투자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10년에 5번 정도 찬스가 오는데 그게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찬스를 살리게 되거든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가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저는 40대 돼서야 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대는 집 사는 거 하나에 올인했고 40대가 돼서야 처음으로 시드머니가 조금 생겼는데 그 시드머니 생겼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달러 전략, 달러 올인 전략으로 투자를 하다가 찬스를 여러 번 놓치다가 딱 3번, 그것도 뭐 한 번만 대박이었고 나머지 2번은 중박 정도로 너무 빨리 팔았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했는데도 구르는 게 깨먹지를 일단 않으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계속 저축을 원금을 계속 굴리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다가
10년에 한 번씩만 한 번 대박도 잘 필요 없이 중박 3번만 해도 그게 더 낫잖아요. 아예 액션 안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요. 그리고 구르면서 수익이 이미 생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걸로 지난번 투자해서 이렇게 크게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으니 달러 예금 전부 다 헐진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달러 예금이 이렇게 아주 우리가 환타스틱한 경우입니다. 5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5억 5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운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2020년 초로 환율이 200원 올랐어. 300원 올랐어. 그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다 망가졌어. 아니, 없어야 되지만 없다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딱 됐을 때 50만 불 다 빼라고 이야기 아니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한 30만 불만 빼가지고. 그렇죠. 30만 불 빼가지고 딱 가져와서 환전을 했다. 그래도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00원이야. 그럼 4억이잖아. 벌써 큰 돈이잖아. 그러면 경매 이런 건 너무너무 쉬울 거고. 그렇죠. 주식도 야 1억씩 4개씩 사자.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한 종목 올인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4개도 또 오늘 다 살 필요 없죠. 주식이 언제 바닥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번 달에 1억, 다음 달에 1억, 그 다음 달에 1억. 분할 매수해도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면 한 번은 바닥 잡겠지. 떨어지는 칼날을 한 방에 잡지 말고 나눠 잡자고요. 위에다가 잔뜩 목장갑을 끼고. 그런 이야기죠. 아니, 박사님 말씀이 되게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굉장히 고점에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뭔가 주식을 굉장히 이제 저점에 사는 거잖아요. 네, 또 뭐 꼭 주식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또. 그 2015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매도 좀 가도 좋고.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가진 아파트 단지 가서 급매물 나온 거 없는지 미리 단지 돌아다니면서 급매물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컨설팅 비용 조금 쓰세요, 좀. 그래가지고 경매 관련해서 이거 제가 좀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보상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에 여력이 없을 때는 혼자 다 해야 되지만 저는 솔직히 주식은 제가 전문가지만 부동산은 시장의 큰 흐름은 알지만 각 지역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뛰어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컨설팅비를 내세요. 돈을 내는데 사람이 막 개판을 치는 사람들은 잘 드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부유하고 여러분이 저축을 늘려나가며 더 나가서 조금씩 더 부자가 되면 주변에 정말 소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옆에 둘 수가 있게 되죠. 왜? 여러분이 밥을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위기에 강해져요. 안티 프레자일하다 그러잖아요. 충격에 강해지고 충격에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조금씩 더 안정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 마지막 말씀에 참 공감이 너무 되는 게 제 직업 특이성이 좀 들어간 건데,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2가지 정도 요약되는 건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골로서도 로피드 사업소도. 근데 어쨌든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투자를 잘하는 박사님 같은 분이면 내가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옆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되잖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같이 두면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꾸 레버리지 쓰고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시면 TQQQ 어때요? 막 이럴 거. 그 세배 레버리지거든요. 또는 뭐 곱버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는 게 매력이 있는 거 알지만 주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도 보면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잘 안 나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시장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흐를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이 와도 마이너스 몇십 프로 안 나가잖아요. 그런 시장을 레버리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주식은 하루에도 하한가 상한가가 있는데 얼마 전 또 원유 선물 우리 봤잖아요. 마이너스 가는 거 봤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이런 시장의 특성인데 주식을 레버리지하는 상품을 투자하는 것은 그럼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생각을 속에서 하니 태도에서 보이니까 그분도 저를 싫어하시겠죠. 제가 이제 속이 좁은 탓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레버리지로 그렇게 크게 뭐 투자를 하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철학이 안 맞아서 일단 그분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제가 이제 소득을 늘리면서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제 주변에 박사님 같은 이 이코노미스트, 예, 부동산 공짜로 해줄게요. 공짜로. 많이 출연 한 번만 더 시켜주시면 제가 공짜로 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잃지 그렇죠. 않는 투자를 위해서 우리 주식 투자, 매수 타이밍. 그건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네, 3가지 정도 있다면서요? 예, 뭐 별거 아닌 게 이제 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만장일치가 벌어질 때가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이에요. 만장일치가 뭐냐면 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미래를 비관하고 네. 2020년 3월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쇼크 이거 엄청나게 오래 가고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네. 뭐 금융위기가 출현할 거고 2008년 못지않은 위기가 온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저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가 아닌가. 왜 그런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리스크들이 다 반영된 가격일 가능성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박사님 근데 그러고도 더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하자. 분할 매수하는 게 짱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주주민들이 매수하기 시작할 때가 따라가면 돼요. 제가 2002, 2003년에 모 그룹 계열 증권사 전략팀장을 했었어요. 와, 정말 젊은 나이에 팀장했습니다. 진짜 빨리 팀장 달았죠. 그때 모 증권사에서 제가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팀장할 때, 제가, 이렇게 소식을 금방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높은 분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걸 봤어요. 네. 대주주. 예, 대주주께서, 모 회사의 대주주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데, 2,000원, 주당 2,000원 정도의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 폭락한 시기죠. 그때가 바로 그 카드 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 회사가 내수 쪽 비중이 높은 회사니까 카드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 2,000원이었고, 그 정도의 증여를 했는데, 그 다음 해 초에 2003년인가 4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1,0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증여한 다음에 그 뒤로 한 20, 30%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뒤 10년 동안 얼마나 오르냐면, 거기서 10만 원을 넘게 오르는 것을 보고서 50배 정도.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제가 정말 바보다, 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가르쳐 드렸죠? 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을 비관하고 환율이 급등할 때, 여러분 들고 계시는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가 일단 환전을 할 타이밍이고, 주식은 n분의 1에서 조금씩 천천히 사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문 방송을 그때부터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대주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그룹의 대주주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더 비중을 더 의미 있게 사더라. 몇백억을 사더라. 네, 1, 20억 정도가 아니라 몇백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자기 회사 주식을 갑자기 의미 있게 지분 신고하면서 산다. 뭘 뜻해요? 그 대주주님이 보기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투자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가장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 가격에 나온다고? 야, 안 그래도 나 좀 내 지분율이 낮아가지고 경영권 방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잘 됐다. 대주주가 알려주는 매수 신호네요. 그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환율 급등.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요?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주식시장 폭락, 금융위기, 경제위기, 미래가 어둡다, 뭐 급박한 위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반대로 신호가 뭐가 나와요? 금리 인하하고 양쪽 하나 알겠죠, 그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대주주님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런 신호들이 종종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경영자 사는 것도 좋은 신호긴 한데 저는 오너가 그럴 때는 진짜 좋은 신호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4월, 3월에 한국 주식을 살 때, 모 자동차 회사 주식은 그 전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회사를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쵸. 그때 회장님이 그거 사는 뉴스를 그것도 3거래에 걸쳐서 계속 사시더라고요. 그 회장님 성이 정씨잖아요. 네, 그래서 예, 정 회장님을 제가 존경하니까 그분이 행동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죠. 예,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에 힌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 힌트를 잡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대주주님들의 행동입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의 고점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벌써 알잖아요. 대주주 매도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조심해요. 그리고 특히 증자 막 하면서 대주주가 실권할 때 이럴 땐 진짜 그 회사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때 시장에 갑자기 증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대주주가 증자에 참가 안 하고 실권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막 뉴스에 계속 나오기 시작할 땐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주주 보기에 지금은 이 주가는 버블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을 땡기자. 이거 경영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달한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너네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시는 아주 극히 일부의 대주주도 있잖아요. 참 그 대주주가 사고 파는 것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100% 일치한 건 아닐 테지만 이 대주주가 사는 걸로 인해서 오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시라죠. 본인 회사의 미래가 뻔히 보이니까 파는 거니까. 정말 그분들 정말 나빠요. 자, 또 뭐 배당이 보내는 신호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박사논문이에요, 박사논문. 이런 거는 이제 종목 고르는 팁인데 네. 종목 고르는 팁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종목 고르는 팁이 바로 뭐냐면 불황이고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배당을 인상하는 회사는 진짜 조심해요. 물론 그 사모펀드들이 인수해서 M&A 한 다음에 엑시트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구한테 팔고 싶은데 매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그 회사로부터 뽑아내기 위해서 고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M&A를 해서 자기 들어갔던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뽑아내야 되는데 M&A 해가지고 이 회사를 구조조정해서 다른 회사 파는 게 최선인데 아무도 이 회사를 안 살려고 하면 이미 M&A 실패한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갔던 돈 중에 일부라도 뽑아내겠다고 그 회사에 자산들을 계속 팔아치우면서 배당을 주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좀 논외고요. 요거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매도 신호. 매도 신호일 수도 있지만 또 그건 이 회사의 배당을 얼마나 몇 년을 더 할 수 있느냐 또 살펴봐야 되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회사인데, 그러니까 대주주님이 계시고 또는 총수님이 계시는데 그 회사가 되게 불황이고 주가 폭락했는데도 배당을 인상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 그러냐면 배당은요, 인상했다가 다시 컷하면 주가 폭락해요. 왜냐하면 배당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금이거든요. 연기금들이 배당주를 좋아해요. 빠져나가겠죠. 예, 연기금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특히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거든요. 배당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재투자해요. 배당 잘 주는 회사는 배당금 받은 걸로 계속 늘려나가려고 해요. 이 배당금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배당 잘 주는 회사는 이거는 채권이다. 성장성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회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갑자기 배당금 인상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배신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보이게 되면 연기금들은 그 매도하거든요. 그리고 연기금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 주식이 오르기 어렵죠. 또 연기금들은 지분을 한번 축소하겠다고 결정하면 꽤 오랫동안 축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불황인데 주가 많이 빠졌는데 침체 국면인데 배당을 인상했다. 이거 되게 좋은 회사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저 주시장에서 그 바닥 잡는 방법에서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대주주님이 사고 있는 회사는 참 좋은 회사고요. 그런 회사들 중에 이제 또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우량주를 매수할 때 최우선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 바로 뭐냐면 성장주예요. 성장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장주가 뭐냐 하면 다른 기업들보다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쿠팡이죠. 쿠팡. 또는 카카오. 예, 그리고 카카오는 테슬라. 시총 3위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테슬라. 제가 이 카카오가 없는 불쌍한 투자들. 저는 자동차를 왜 그렇게 좋아해서 그걸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예,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팔았어요. 아시죠? 예, 저는 달러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회사들이 불황에 되게 강해요. 왜 불황에 강하냐면 성장 산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어떠냐면 불황이 와도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되지 적자 적자를 떠나서 매출액 자체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다 불황을 맞아서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세상에 얘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 더블이야.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동반 폭락 앞에는 펀드 런도 나오고 또는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청산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빠질 때는 똑같이 빠져요. 근데 회복의 속도는 성장주가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동반 폭락할 때는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진정한 성장주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거에 5가지 잣대를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5가지의 성장주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을 만큼 성장주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뭔데? 성장주가
우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브랜드예요. 아, 브랜드. 예,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 그룹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백화점 샤넬런 봤던 것처럼 예, 가격을 불황에도 인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희소성이 더 커지는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근데 루이비통 그룹조차도 2020년 3월에는 조금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순간 뭔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싼 것 같은데 하고 돌아보는 순간 제일 먼저 사고 싶은 회사들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뭐 대표적인 회사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코카콜라 같은 회사도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애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뭐 놓고 보더라도 좋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파워는 뭐냐면 이 바로 편의성 또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부르는 부류들입니다. 어도비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지금 동영상을 역시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 구독자님들, 포토샵이라든가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 없으면 우리들 이 크리에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동영상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어도비의 노예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대체할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노예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거기다 뭔가를 써야 되는 이제 넷플릭스의 노예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를 계속적으로 돈을 지출해야 되고 이 사람들 이 회사 거를 안 보고는 우리가 일이 안 되는 이런 회사가 불황에 폭락했을 때는 찬스 아니에요, 이거?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특허, 비밀이라고 부르는 회사들. 화이자를 생각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백신 기업인 화이자 또는 그 예전에는 비아그라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 수많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특허 로열티로 보호받잖아요. 그리고 복제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같이 폭락했을 때 찬스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은 특허와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 신약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는 전부 다 노령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제약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제대로 된 제약 회사들이 늘 비싸요. 근데 위기 때 폭락해.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값싸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회사들. 이게 바로 저는 코스트코랑 삼성전자, 현대차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회사들, 물론 아마존도 있네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건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황에 가성비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환경에서 값싸게 제때 적기에 괜찮은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정말 좋습니다. 미래가.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 이런 다 세상을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도 어떻게 본다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너무나 압도적인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네트워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어디 이렇게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데 네이버 페이 결제 버튼이 없으면 카드 다 입력해야 되나 귀찮은데 불편한데 또는 겁나는 데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페이 되면 선물하기 얼마나 편해. 이런 것처럼 이 플랫폼을 쥐고 있고 거기서 결제 서비스까지 다 되는 어떤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시장에서 불황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오래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거짓 성장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꾸준히 성장하고 이 회사는 계속 갈 것 같았지만 이번 불황에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경기에 민감한 회사였구나라는 그런 게 어디가 느낄 수 있었던 경우가 우리가 조금 있었던 게 바로 여행 산업이 우리 참 여행 산업이 2014, 15년에 제가 국민연금생활에서 펀드 매니저 할 때 이 여행사 코스메틱 회사는 성장주다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저희들을 설득했죠. 매니저들한테. 그럼 저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와, 그래.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위대한 회사가 될 것 같아. LG생건 최고야. 하나투어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이거 정말 이 여행 관련주들은 대박인 것 같아. 호텔신라 사야지. 물론 제가 그 회사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없이 성장이 뻗어나갈 줄 알았던 회사였는데 2016년 사드 보복,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성장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경기 순환주였구나. 그리고 다시 성장주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진짜 성장주,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5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아니었구나. 이렇게도 좀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관련주나 또는 호텔
또는 뭐 운송 이런 쪽이 앞으로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한번 깨졌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옛날 같은 영광, 그러니까 그때처럼 수년에 걸쳐 계속 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 시절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번 검증은 통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사님.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구글, 그다음에 뭐 어디죠? 아마존, 네. 넷플릭스, 페이스북 뭐 플랫폼이잖아요. 네.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공감하겠죠. 매출액, 영업이 계속 증가할 거예요. 예. 향후 몇 년 동안 최소한. 대체 이 성장률은 우리 언제 팔아야 돼요?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아, 그거요? 아까 이야기 좀 도대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계속 동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저는 네. 전 자금 부자 전략. 그러니까 10루타를 노리시는 분들 있어요. 10배그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사면 10배는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철학은 안 맞아요.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겁쟁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환율 200원 이상 올랐던 해가 5번이나 있고 그때마다 한 번 제외하고 주식시장이 다 20-30% 이상 폭락하고 심지어 50% 폭락하는 것도 봤는데 네. 어떤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는 걸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고통,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한 번 사면 끝까지 간다. 이런 주식의 투자는 저랑 괴는 맞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번째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주식은 사면 끝까지 가야 돼. 라든가 이 주식의 가격 상승은 끝없이 이어질 거야. 이 회사는 모두가 다 사도 되는 회사고 이거는 한 번 사면 10년은 보유할 종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가 저는 달러 살 때다. 왜? 그 말이 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다 공감을 얻을 땐 이미 그 가격은 버블 레벨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자 되기, 마음 편한 작은 부자 되기 전략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역발상 투자자이기도 한 거죠. 시장의 다수가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걸 위해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제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여기서 정말 수많은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었고요. 아마 또 다음 달에 이 책을 또 안에서 다른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 예, 뭐 꼭 제 책 안 사도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 김 작가님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뽀삐 이야기 참 여러분들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를 죽일 것 같은 내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 상사를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마음가짐, 그죠? 아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를 자주 옮기는 그렇죠.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회사를 자주 옮기더라도 아무튼 뭘 갖춰야 된다.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를 갖추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가진 바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또 그 뽀삐들이 건들지 않아요. 그렇죠. 뽀삐는 만만한 사람들. 그렇죠. 얼굴이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짜게 식어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요. 만만해 보이니까. 회사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태도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하나가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순간,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순간 그렇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환경도 있다라는 거.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박사님이 이전에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제 기금운용공부 투자운용 팀장 하셨고 키움증권 투자전략 팀장 하셨고 KB국민 수석 이코노미스트 너무 어마어마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는데 그런 어두운 과거 뽀삐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꼭 박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제가 얼마 전에 협상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승자의 자리에 위치하려면 베트나라고 대체제가 있어야 된다. 대안. 내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멋지네. 그 재테크 내가 회사 생활 외에 책에 쓸걸. 내가 쓸려. 회사 생활 외에 좋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재테크로 돈을 번 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 회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내 경쟁력이 있으면 사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나도 무시하거나 그냥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거기서 이제 진흙덩이에서 같이 이제 힘들게 해야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맞아. 네, 그게 인간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장 쇼크까지 왔어요. 정말 여러분 저처럼 험한 꼴 당하고야 눈에 불 켜고 재테크하지 마시고요. 젊어서 신속하게 그리고 천천히 작은 부자 되는 방법은 있거든요. 네. 큰 부자는 저도 몰라요.
저는 그건 제 급한 몸부입니다. 천천히 작은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과 함께 조금씩 행복해지고 또 여유를 가지며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퇴사하고 나니까 잘 웃게 됐어요. 같이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서 2021년 올 한 해 직장 생활은 조금 더 안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